동규 씨, 어디 갔어요, 동규 씨? 어제만 해도 같이 항구를 거닐던 그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민박집 어디를 뒤져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말도 없이 떠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민박집 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벌써 싫어진 건가? 혼자 있기 싫다면서 나를 버리고 가는 건 대체 무슨 신보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다시 돌아왔고 그의 표정에는 힘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이 한순간에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 딸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입니다. 올해 59살이고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지금은 통영에 와 있어요. 혼자 여행을 온 거예요. 아침 일찍 버스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중앙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좌판에 앉아 멸치며 미역을 팔고 있는 모습이 정겹더라고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어요. 이런 시장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을 나와서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더라고요. 파란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어선들이 느긋하게 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여기 좋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또 혼자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며 식탁이며 모든 게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특히 저녁 때가 가장 힘들었죠. 남편이랑 함께 보던 드라마 시간이 되면 혼자 앉아 있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영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혼자 바다라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엄마가 답답해하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잘 갔다 오라고, 연락 자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통영행 버스를 탔던 거죠. 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바닷바람에 조금씩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니 숙소를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 달리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민박 찾으세요? 네,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그럼 파도 소리 민박이 좋을 거예요.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거든요. 파도 소리 민박이라니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하얀 2층 건물 앞에서 내렸는데 정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대문 옆에 파도 소리 민박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바다 일을 오래 한 사람처럼 그을려 있더라고요. 첫인상이 좀 무뚝뚝해 보였어요. 방 하나 있나요? 며칠 계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요. 동규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짐을 들어주면서 2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다 보이는 방 드릴게요. 하루 5만 원이고요.
방문을 열어주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혼자 오신 거죠? 저녁은 제가 해드리죠. 받아보면서 혼자 먹기 쓸쓸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얀 갈매기들을 보고 있으니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바닷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반짝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동규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된장찌개에 갓 구운 생선이 정말 맛있었죠.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방에 필요한 건 다 있죠? 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방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쓰세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어보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서랍 뒤쪽을 더 깊숙이 더듬어 보니 작은 책 같은 게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항해일지였어요. 표지가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이와 언젠가 다시 바다를 보겠다. 글씨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아마 동규 씨 것이겠죠. 그런데 계속 넘겨보니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페이지 곳곳에 여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미희, 미희, 또 미희. 항해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페이지에는 미희야, 오늘도 바다가 예쁘다라고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부분도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혹시 동규 씨에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동규 씨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책을 덮으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규 씨, 죄송한데 서랍에서 이게 나왔어요. 항해일지를 보여주니까 동규 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냥 옛날에 제가 적어둔 거예요. 항해사 시절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죠. 그렇구나 싶어서요. 괜찮다면 제가 다시 넣어둘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동규 씨는 그렇게 말하고 금세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 집 어딘가에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이렇게 힘든데 동규 씨도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오후에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했다고 파도소리 민박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여기 바다도 예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요. 수연이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다 와요. 응, 그럴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자꾸 그 항해일지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그 미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규 씨의 어색한 반응까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 동규 씨가 부엌에서 뭔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선 굽는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끓여 먹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냄새였죠. 저녁 준비됐어요.
동규 씨가 부르시는 소리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고등어 조림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윤기나게 배어 있고 무와 감자도 보기 좋게 익어 있더라고요. 김치와 미역국까지 곁들여져 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서 조금 정성을 들인 거죠. 동규 씨는 담담하게 말하며 밥그릇을 들고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받침이었어요. 예쁜 도자기로 된 젓가락 받침이 2개 놓여 있는데 하나는 분홍색 꽃무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었어요. 명백히 부부용이었죠. 물컵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컸거든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식탁은 여전히 2사람의 공간인 것 같았어요. 동규 씨 혼자 사는 것 같지 않게 모든 게 짝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누군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동규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남편과 함께 앉아 밥 먹던 우리 집 식탁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던 젓가락, 항상 남편 자리에 놓아두던 큰 물컵까지 말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동규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티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먹는 게 제일 쓸쓸한 법입니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동규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맛있는 걸 해도 나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동규 씨도 조금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식탁 위에 고요함이 흘렀어요. 고등어 조림 냄새와 함께 뭔가 묵직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정적이었어요. 분홍색 젓가락 받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미희라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 함께 앉아있다는 위로 같은 것 말이에요. 고등어 조림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동규 씨도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정적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제법 차더라고요. 3월 바다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동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들어가시죠. 민박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바람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추우시죠? 잠깐만요. 동규 씨가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뭔가를 들고 내려왔어요. 연한 베이지색 스웨터였어요. 부드러워 보이는 캐시미어 같은 재질이었죠. 이거 입으세요. 춥잖아요. 스웨터를 받아드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세제 냄새였는데 어딘가 그리운 향이었어요. 꽃향기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향수 냄새 같기도 했죠. 분명히 여성용이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입어보세요.
동규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어요. 저는 스웨터를 받아서 입어봤어요.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런데 입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스웨터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아마 미희라는 분의 것이겠죠. 동규 씨가 왜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왜 저에게 내어주는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스웨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종이 같은 게 손에 잡혔죠. 무심코 꺼내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추우면 이거 꼭 입고 나 기다려.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분명히 미희라는 분이 동규 씨에게 남긴 메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스웨터를 입고 있다니. 동규 씨도 메모를 보더라고요.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주우셔서 주머니에 다시 넣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벗을게요. 아니에요. 그냥 입고 계세요. 동규 씨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막걸리 한 병과 안주를 가져왔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동규 씨가 조용히 막걸리를 따라 주었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건배. 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어요.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따뜻함이 퍼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밤엔 혼자 있기 싫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규 씨도 외로우신 거구나 싶었거든요. 이 넓은 민박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쓸쓸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도 밤만 되면 무서워져요. 그러게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는 달빛 아래서 막걸리를 마시며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웨터에서 나는 향기와 메모의 내용이 자꾸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동규 씨의 따뜻한 배려와 제 혼란스러운 마음이 막걸리와 함께 섞여 들어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동규 씨가 항구 구경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이라 그런지 어색하면서도 왠지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함께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통영 항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크고 작은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도 정겹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게 한산도예요. 동규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그 방향을 보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동규 씨와 제 손이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런 떨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동규 씨도 느끼셨나 봐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죄송해요. 동규 씨가 급하게 손을 빼시면서 시선을 돌렸어요.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는 둘 다 별말 없이 걸었죠. 민박으로 돌아와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동규 씨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자꾸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올라가서 쉬겠어요. 네, 그러세요. 푹 쉬시고요.
방으로 올라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손이 스쳤을 때의 그 떨림, 동규 씨의 따뜻한 눈빛까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바닷가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규 씨였어요. 혼자 파도가 치는 해변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동규 씨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걷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면 아직도 돌아가신 아내분을 그리워하시는 걸까요? 그 미희라는 분 말이에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동규 씨가 민박으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인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니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동규 씨?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도 비어 있고 거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동규 씨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일찍 나가신 건가 싶어서 밖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엌 식탁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올게요. 불편하시면 다른 숙소를 알아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언제 돌아올지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혼자 남겨진 민박은 너무 조용했어요. 바닷소리만 들렸죠. 어제 함께 걸었던 항구가 손이 스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제가 너무 다가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동규 씨가 아직도 아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저와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 걸까요? 온종일 혼자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떠나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규 씨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어제 울고 있던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동규 씨가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정화 씨? 동규 씨 목소리였어요.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동규 씨가 서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어디 다녀왔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떠나서. 동규 씨는 무거운 짐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러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 보였구나 싶었거든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힘들었겠어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동규 씨가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정말 지쳐 보였어요. 저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미희 씨였나요? 아내분이? 네. 어떻게 알았어요? 항해일지에서 봤어요. 죄송해요. 동규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숨기려던 걸 들켜버린 듯한 표정이었죠. 3년 전에 돌아갔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많이 아팠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 것 같지 않았어요. 미희가 모든 걸 해줬거든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제가 아플 때 간병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동규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잃은 제 마음과 똑같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화 씨도, 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동규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저도 들려드릴 게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음성 메시지를 찾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 혼자만 듣고 있었던 거였죠. 재생해도 될까요? 동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나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웃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뻤거든. 사랑해.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동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자기 걱정을 더 안 하는 사람이었죠. 미희도 그랬어요. 아프면서도 제 걱정만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면 제가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고.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눈물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슬픔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규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남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동규 씨를 만나서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요. 정화 씨가 있어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혼자 지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했죠. 딸 수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수연이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며칠 뒤 동규 씨가 김장을 담가보자고 제안했어요. 벌써 11월 말이라 김장철이 되었거든요.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함께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가서 배추랑 무 사올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장 한번 담가보고 싶었어요. 통영 전통시장에 함께 갔어요. 배추를 고르면서 동규 씨가 하나하나 골라주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배추가 좋네요. 잎이 두껍고 싱싱해요. 역시 아시는구나. 저는 잘 모르겠던데. 미희가 항상 이렇게 골랐거든요. 동규 씨가 웃으며 말했는데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미희 씨도 우리 사이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며 대파, 마늘까지 사서 민박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동규 씨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김장을 담그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말이에요. 배추를 절이고 기다리는 동안 고춧가루를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동규 씨가 젓갈을 넣어주고 저는 마늘을 다져서 넣었죠.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정아 씨가 있으니까 집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규 씨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장을 다 담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뿌듯했어요.
갓 담근 김치로 찌개를 끓여서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내년에도 함께 김장 담을까요? 동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내년에도 함께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내년에는 더 많이 담가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정말 그런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동규 씨와 함께 김장도 담고 장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 딸 수연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수연아, 왜 갑자기? 엄마, 파도 소리 민박 찾느라 고생했네. 수연이가 짐을 들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말한 그 사장님이 어디 있어? 마침 동규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수연이와 눈이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수연 씨죠? 어머니께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가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수연이가 계속 저와 동규 씨를 번갈아 보면서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규 씨가 먼저 자리를 피해줬어요. 수연이와 둘만 남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었거든요. 엄마, 진짜 물어볼 게 있어. 수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분과 엄마가 어떤 사이야? 뭐가 어떤 사이니?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야? 수연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뭐, 내가 봤는데 완전히 부부 같던데? 김장도 같이 담그고 장도 같이 보고 이게 그냥 친구 사이야?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그렇게 엄마 사랑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남편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남긴 그 음성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말이요. 수연아, 엄마도 힘들어.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 그럼 나랑 같이 살아. 왜 꼭 남자가 있어야 해? 수연아, 엄마 진짜 이해 안 돼. 아빠 잊어버린 거야? 딸이 울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동규 씨도 미안하고 딸도 이해가 되고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도 살아야 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수연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와 다툰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마음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규 씨였어요. 못 주무셨나 봐요. 네. 너무 복잡해서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12월 바다는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정화 씨, 동규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동규 씨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미희가 떠난 후 3년 동안 정말 춥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아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같이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걱정도 있지만 저도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동규 씨와 함께요. 동규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했어요. 이제야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었어요. 겨울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죠. 엄마. 수연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아까 화난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달라 보였어요.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수연아. 사실 어젯밤에 아빠 목소리 녹음 들어봤어.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딸에게 남편 음성 메시지를 보내줬던 거였어요. 아빠가 엄마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계속 엄마를 혼자 있게 만들었네. 수연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동규 아저씨랑 이야기해봤어. 아저씨도 엄마처럼 혼자 사시다가 엄마 만나서 많이 행복해졌다고 하더라고.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나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엄마를 계속 혼자 두려고 했네. 수연아, 괜찮아. 아니야. 나 정말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수연이가 저와 동규 씨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엄마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저도 응원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이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동규 아저씨도 좋은 분 같아. 엄마를 진짜 아껴주시는 게 보여. 동규 씨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수연 씨,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아저씨도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하시죠?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까 그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좀 걸어볼까? 동규 씨가 제안했어요. 겨울 바닷가였지만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파도가 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이는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놀러 오겠다고 했고, 동규 씨는 수연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 정말? 응.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졌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것과 새로운 사랑은 별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 셋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그의 요구를 처음으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색한 채로 방 안에 들어가더니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는 윤미라입니다. 64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집 정리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생활이 10년째 계속됐어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딸이 권해서 동네 문화센터 요가 강좌에 등록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요가 수업 첫날,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저보다 젊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강사님이 파트너 동작을 시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짝을 이뤘는데 그분이 바로 강도윤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죠. 68세라고 하셨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퇴직 전엔 군인이었다가 나중엔 사업을 하셨다더라고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윤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도 5년 전 부인을 잃으셨다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대화가 정말 편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요가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도윤 씨와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거든요. 수업 후엔 항상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젊었을 때 이야기, 자녀 이야기, 앞으로의 꿈까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시지 않을래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도윤 씨, 우리 나이에 무슨.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도윤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아이들 반응도 걱정됐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사랑해보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64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윤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촐한 예식장에서요. 도윤 씨가 준비한 전원주택으로 신혼여행 대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정말 예뻤어요. 작은 정원이 있고 거실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도윤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날 밤도 참 다정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미라야, 고마워라고 속삭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나요? 갑자기 도윤 씨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미라야, 일어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거친 느낌이었죠.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대답이 이상했어요. 우리 나이에 하루도 아깝지 않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미라야, 잠깐 이리 와봐.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또 이상했어요. 뭔가 조급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 설거지 다 하고 갈게요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런 식이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도 저녁 드라마 보고 있을 때도요.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 신혼이니까 그러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았어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깨우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하루에 대체 몇 번을 그러는 건지 세어볼 정도였어요. 4번, 5번, 때론 6번까지도요. 제가 도윤 씨, 좀 쉬어요라고 하면 미라야, 우리 나이 생각해봐.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 몸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했죠. 그런데 도윤 씨는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침 운동도 하고 정원 가꾸기도 하고요. 마치 저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도윤 씨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요가 수업에서 보던 그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갈급해 보였달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도윤 씨, 우리 좀 천천히 해요라고 말해봤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천천히? 미라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천천히 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주째 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65세 나이에 이런 게 맞나 싶었어요. 처음엔 설렘이었는데 이젠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답답해졌어요. 밤에 잠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신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도윤 씨의 이상한 행동은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3주째 되던 날 도윤 씨가 오늘 백화점에 가서 옷이나 사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니 반가웠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예전에 다정한 도윤 씨 같았거든요. 제게 예쁜 원피스를 골라주고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점심도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도윤 씨가 저를 위해 스테이크를 주문해주고 미라야, 맛있어라고 물으며 챙겨주더라고요. 마치 신혼 초기의 달콤함이 돌아온 것 같았죠. 저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작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도윤 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미라야,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더라고요. 도윤 씨,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가에 이상한 미소만 띄고 있었습니다.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15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멀리 산책하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지만 꽤 떨어져 있었어요. 도윤 씨,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물었는데 도윤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악력이 너무 셌어요. 아플 정도였어요. 미라야, 여기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면서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도윤 씨,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공원이잖아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도윤 씨가 아무도 없잖아. 괜찮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가 싶었죠. 차에서 내리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도윤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 CCTV가 보였어요. 도윤 씨, CCTV가 있어요.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계속 났죠.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인가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65세 나이에 이런 상황에 처할 줄 몰랐어요. 안 돼요. 도윤 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도윤 씨 얼굴이 확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왜 안 돼? 우리 부부잖아. 부부가 뭘 못해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과연 제가 아는 도윤 씨가 맞나 싶었죠. 요가 교실에서 만난 그 다정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맞나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에 가요. 도윤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행히 그때 멀리서 조깅하는 사람이 보였나 봐요. 도윤 씨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알겠어. 집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차창 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도윤 씨의 눈에서 본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뭔가 병적인 집착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도윤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녁 식사도 조용히 했어요. 평소라면 오늘 쇼핑 즐거웠어. 이런 이야기라도 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도윤 씨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면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똥똥이 바라보더라고요. 도윤 씨, 뭐 할 말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 대신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미라야, 아까 공원에서 왜 그랬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억눌린 분노 같은 게 섞여 있었죠. 도윤 씨, 그런 곳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도윤 씨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상식? 부부 사이에 무슨 상식이 필요해?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피곤해요. 먼저 들어가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났는데 도윤 씨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이야기 안 끝났는데. 그때 도윤 씨 눈빛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 씨, 손 놓아주세요. 아파요. 제가 말하자 그제서야 손을 놨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미라야,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이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협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방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있으니 밖에서 도윤 씨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미라야, 문 열어. 우리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도윤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소리였어요. 도윤 씨 목소리였죠.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처음엔 전화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신음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낮고 거친 소리였어요. 뭔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도 함께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더 이상한 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미라야, 미라야 계속 제 이름을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상시와 전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거친 느낌이었죠. 못 견디겠어서 살짝 방문을 열어봤어요. 복도가 어두웠지만 도윤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윤 씨가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미라야, 미라야. 얼굴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에 홀린 것 같기도 했어요. 손동작도 이상했고요. 계속 허공을 움켜쥐더라고요. 그때 도윤 씨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을 바라봤죠. 문틈으로 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그 눈빛은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눈빛이었죠. 미라야, 도윤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죠.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어요. 저는 무서워서 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정말 도윤 씨가 맞나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윤 씨의 일그러진 얼굴, 거친 신음소리, 그리고 그 무서운 눈빛.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인가요?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걸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 64세에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바랐던 새로운 인생인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도윤 씨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자꾸 외출하려고 했죠. 병원에 가야겠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야겠어요. 그런 식으로요. 도윤 씨는 처음엔 따라오려고 했어요. 내가 같이 갈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다만 그때마다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동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라고 했더니 도윤 씨가 그럼 박노식 씨한테 부탁해서 데려다 달라고 할까라고 하더라고요. 박노식 씨는 도윤 씨가 오랫동안 쓰던 운전기사예요. 6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혼자 운전하는 게 불편하긴 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장거리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박노식 씨에게 부탁했죠. 노식 씨, 병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박노식 씨는 항상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분이었죠. 도윤 씨랑 알고 지낸 지 1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부인 때부터 운전을 해줬다고 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박노식 씨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그날은 뭔가 망설이더라고요. 백미러로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노식 씨,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 대신에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시죠라고 되묻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네,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박노식 씨가 계속 뭔가 말하려다가 참더라고요.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면서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저도 궁금했지만 먼저 묻기는 어색했어요. 병원 진료를 받고 나와서 차에 탔는데
박노식 씨가 시동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냥 운전대를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식 씨, 어디 아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박노식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요즘 힘드시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뭘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식 씨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마치 뭔가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을 오래 봤습니다. 첫 부인 때부터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박노식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나 싶지만 그러면서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노식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격려해도 쉽게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 전 부인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고통이요라고 물었는데 박노식 씨가 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 과하셨어요. 전 부인이 견디기 힘들어 하셨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도 피곤해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똑같았거든요. 정말요라고 물어보니 박노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 박노식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른 여자들이요라고 되물었는데 박노식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러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니 박노식 씨가 더욱 침울해졌어요. 다들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사라지시기도 하고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사장님이 너무 집착하시거든요. 한번 마음에 든 여자가 있으면 놓아주질 않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누군가 이미 비극으로 끝낸 길이라는 거요. 전 부인도 다른 여자들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였어요. 노식 씨,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박노식 씨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혹시 이번엔 다를까 싶었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박노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도윤 씨의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뜻이었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더 심해진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전 부인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박노식 씨가 스트레스로 몸이 너무 상하셨어요. 마지막엔 심장이 견디지 못하셨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노식 씨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전 부인의 죽음, 다른 여자들의 존재,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오히려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요. 미라야,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 가식적인 태도가 더 역겨웠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오늘 시내에 볼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핑계를 대고 피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차는 도윤 씨가 직접 몰았어요. 박노식 씨는 오늘 쉰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까지 가는 동안 도윤 씨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저기 꽃이 예쁘게 피었네, 그런 뻔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꾸하기 싫었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노식 씨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제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여러 여자들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시내에서 도윤 씨는 은행에 들렀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라고 하면서 혼자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조수석 발밑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휴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청 같은 거였어요. 집어 들어보니 스카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것도 아니고 도윤 씨가 쓸 물건도 아니었거든요. 스카프를 펼쳐보니 붉은색이었어요. 정말 예쁜 빨간색이었죠. 그런데 촉감이 좋더라고요. 비싸 보였어요. 태그를 보니까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살 수 없는 비싼 거였어요. 더 이상한 건 디자인이었어요. 나이 든 여자가 쓸만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매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색깔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요. 그 순간 박노식 씨 말이 떠올랐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 스카프가 그 증거인가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다른 여자 것이라면 최근에 도윤 씨 차에 탄 여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스카프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젊은 느낌의 향이었죠.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염색한 머리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도윤 씨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요. 박노식 씨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도윤 씨가 은행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급하게 스카프를 원래 있던 곳에 놨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차에 탄 도윤 씨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업무가 좀 복잡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스카프가 신경 쓰였어요. 발로 살짝 만져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윤 씨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가요? 도윤 씨, 오늘 누구 만나셨어요? 라고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라고 되묻더라고요.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하고만 이야기했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스카프가 증거잖아요. 분명 다른 여자와 만났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언제 만났을까요? 제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났을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박노식 씨 말이 맞았어요. 도윤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와 결혼하고서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집착했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 씨가 차에서 뭔가를 찾더라고요. 이상한 애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스카프를 찾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뭘 찾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붉은 스카프가 떠올랐어요.
작은 스카프 한 장이었지만 그게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였어요. 도윤 씨의 거짓말, 외도, 그리고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모든 걸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노식 씨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어요. 도윤 씨는 지금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집에서 기다리는 바보 같은 존재로요. 붉은 스카프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죠.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계속해야 할까요? 박노식 씨의 고백, 도윤 씨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스카프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도윤 씨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과는 계속 만나고 있었고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결심을 굳히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64세에 다시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주변 시선도 걱정됐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도윤 씨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오늘 날씨가 좋네라고 혼잣말하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놓았어요. 도윤 씨,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죠. 도윤 씨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무슨 말?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어요. 여보, 이 결혼 끝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말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도윤 씨는 커피잔을 든 채로 멈춰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화를 낼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이유라도 물어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표정도 별로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갑자기 웬소리야 목소리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이상했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고민해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한숨을 쉬더니 그래, 내 선택이라면이라고 했어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지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말에 정말 당황했어요. 이유는 안 궁금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굳이 들어야 할까라고 반문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마음이 떠났으면 이유가 뭔들 소용없잖아. 그 순간 허무감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렇게 집착하더니 막상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담담할 수 있나요? 마치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요라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도윤 씨는 미라야, 우리 어른답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식탁 위에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저희 결혼은 끝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요. 그럼 언제까지 정리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급할 것 없지. 천천히 하자고 도윤 씨가 말했어요. 마치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옷가지들, 개인용품들을 챙겼죠.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2달이 채 안 됐으니까요. 도윤 씨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읽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를 붙잡으려는 시도도 없었고 화를 내는 일도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할 곳 정했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그래,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집착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뭔가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상관없는 건가요? 그날 밤 각자 방에서 잤어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데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도윤 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도윤 씨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가 알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그 스카프의 주인과 통화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도윤 씨가 협조적이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게 했어요. 많이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져온 것들만 챙겼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된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혼자가 됐어요. 64세에 결혼해서 65세에 이혼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새로 구한 아파트는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작은 거실, 그리고 조그만 주방이 전부였어요. 도윤 씨네 전원주택과는 비교가 안 됐죠. 하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어요. 제 공간이었거든요. 첫날 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경제적으로는 분명 어려워졌어요. 큰 집도 없고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어요. 새벽에 깰 때도 무섭지 않았어요. 누가 저를 깨우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적했어요.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둘러보다가 노인 복지관을 발견했어요. 복지관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라고 직원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라고 대답했어요.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봉사라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떤 봉사가 있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든 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거였어요. 간호사 출신이니까 어르신들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봉사 나간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80세 넘으신 할머니 댁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고마워라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요.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멀리 살고 계셔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혈압도 재어드렸어요. 할머니가 웃으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담당하는 어르신이 더 늘었어요. 5분의 독거 어르신을 돌보게 됐어요. 각자 사연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지만 모두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오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제가 만든 반찬을 자랑하며 레시피를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복지관에서 다른 봉사자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여인분, 자식들이 바빠서 외로운 분, 건강이 나빠 일을 그만둔 분들이었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웃을 일도 많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도윤 씨와 있을 때는 억지로 웃었던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에 가고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드리고 오후엔 다른 봉사자분들과 수다를 떨고요. 저녁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빠듯했어요. 작은 아파트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아껴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람찼어요. 어르신들이 미라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도윤 씨와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붉은 스카프를 발견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예요. 진짜 행복은 집착이 아니라 배려 속에서, 돈이 아니라 자유와 보람 속에서 피어나는 거였습니다. 65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남자가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해. 이 여자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들면 끝이야.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올 때 저는 잠든 척을 하고 있었고 그는 제 옆에 누웠어요. 제 온몸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여러분,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재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2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후 작은 손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딱히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연금도 있고 공방 수입도 꽤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뜨개질 가르치느라 바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음일 뿐이었죠. 혼자 차린 저녁상 앞에 앉으면 목구멍이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딸이 가끔 전화를 걸어주긴 했지만 애들 키우느라 바쁜 걸 아는데 어떻게 매번 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다니는 김선영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우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남자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선영 씨가 계속 권했어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전직 우체국장이셨고 부인을 3년 전에 여의셨대요. 선생님처럼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공무원이었다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망설이는 저를 보고 선영 씨가 말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만 드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이 언제 이후였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너무 꾸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수수한 것 같기도 하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윤상철이라고 하셨어요.
67살이라고 하는데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윤상철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의자까지 빼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이후 윤상철 씨는 정말 다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정아 씨,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주말이면 꼭 맛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한정식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때로는 호텔 뷔페까지. 저 혼자서는 감히 가보지 못했을 곳들이었죠. 정아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게 제 인생의 행운입니다. 식사 중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거울을 보며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게 됐습니다. 윤상철 씨는 우체국장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말투도 차분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가끔 우체국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부하 직원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국민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안정감도 느껴졌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윤상철 씨와 함께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 같아서. 윤상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목소리가 들릴 거리는 아니었지만 표정만은 볼 수 있었죠. 아, 김 과장님이시죠? 저 윤상철입니다. 처음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체국 동료분께 전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자마자 윤상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윤상철 씨가 휴대폰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보는 것 같았는데 받지 않나 봅니다.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죄송해요. 옛날 동료가 전화했는데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고 평소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정말 반가운 동료라면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받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애써 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박 부장님이라고 했는데 역시 통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뭔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고는 금세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윤상철 씨는 이번에도 옛날 동료들이 요즘 바쁜가 봐요라고 웃어넘겼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차에 딸에게 윤상철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만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벌써 결혼 생각까지 하신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전화 너머로도 당황한 게 느껴졌죠. 아니야,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라서. 엄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며칠 후 딸이 사위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라면 손자도 데리고 왔을 텐데 이번엔 둘만 왔더군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시죠? 결혼 사기 정말 많아요. 특히 재산 있는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최소한 그분의 과거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정말 우체국장이 맞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자녀는 있는지. 그런 건 다 물어봤어. 부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고, 자녀도 없다고 하고, 그게 다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교묘한데요. 딸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물론 조심스러운 건 맞지만 윤상철 씨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너희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셔도 되잖아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들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성급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윤상철 씨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마치 제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겠다면 정말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외롭지 않게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딸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보였던 그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 씨가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려야겠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윤상철 전 대구 중앙우체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도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명함을 보니 좀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딸이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궁금해서였죠. 명함에 적힌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대구 중앙우체국 달서구 월성동 1238-5. 그런데 검색 결과가 이상했어요. 그 주소에는 우체국이 없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단지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몇 번 더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주소가 바뀌었나 싶어서 대구 중앙우체국을 따로 검색해 봤습니다. 실제 대구 중앙우체국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수성구에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명함을 다시 꺼내봤지만 분명히 달서구 월성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명함에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화 통화들도 이상했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즘 결혼 사기 많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의 과거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윤상철 씨가 그런 사람일까? 그렇게 다정하고 신사적인 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을까? 제 마음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 의심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결국 저는 윤상철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민지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모든 의심들이 제 착각이었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윤상철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을 구해야죠.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기대가 컸습니다. 우체국장까지 지낸 분이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윤상철 씨가 데려간 곳은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이었는데 현관문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 2개와 작은 거실, 부엌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도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혼집인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윤상철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임시일 뿐이에요.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겁니다. 지금은 급하게 구한 거라서 마음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임시라면 괜찮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임시일까? 혹시 윤상철 씨의 경제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건 아닐까?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윤상철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아 씨,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통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세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당분간 정아 씨 통장을 좀 써도 될까요? 세금 때문에 통장이 동결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우체국장이었으면 세금 관리도 잘했을 텐데. 무슨 세금 때문에요? 퇴직하면서 정리 안 된 게 있어서요. 곧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남편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제 통장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윤상철 씨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라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근처 마트에 장 보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집 앞 골목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윤상철 씨가 낯선 남자와 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남자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거칠었습니다. 윤 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약속한 날짜가 언제였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빚은 곧 정리한다니까? 이번에는 확실하다 했잖아. 윤상철 씨의 목소리도 절박했어요. 빚이라는 단어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확실하다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이 여자한테서 돈 뽑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한 달, 딱 한 달만 더 기다려 줄게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오하세요. 남자가 윤상철 씨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는 사라졌어요. 윤상철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빚이 있다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서 돈 뽑아내는 것이라는 말은 뭐죠? 설마 저를 이용하려는 건가? 제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건가? 그동안의 다정한 모습이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결혼 사기 많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윤상철 씨가 돌아와서 평상시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아 씨, 어디 아픈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마저 이제는 가짜로 들렸거든요. 과연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제 재산만 노리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윤상철 씨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걸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일 이후로 윤상철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라서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화센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윤상철 씨가 말했어요. 정아 씨, 어디 가세요? 아, 문화센터요. 서예 수업 있거든요. 문화센터요? 거기 남자들도 많이 다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내 아내로서 조심해야죠. 괜히 오해 살 일 만들 필요 있나요?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문화센터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취미 생활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해라니요. 그냥 서예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나가실 필요 있나요? 집에서 저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그날은 문화센터에 가지 못했어요. 뭔가 기분이 나빴지만 신혼 초라서 남편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가 싶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동창회요? 남자 동창들도 많이 올 텐데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여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기혼 여성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적절한가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 씨,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요. 결국 동창 모임도 빠지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못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휴대폰까지 검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샤워하고 나오니까 윤상철 씨가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아, 시간 보려고 했는데 문자가 와서 그만.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제 휴대폰 화면을 뒤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을 왜 봐요?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남편과 사별하기 전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줬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 행동을 감시했어요.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오늘 공방에 누가 왔어요? 손님들이요. 남자 손님도 있었나요? 몇 분 계셨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얼마나 되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 씨가 화장실에 가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어요. 주워주려고 집었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윤상철이 우체국 일반 직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국장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분명히 일반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우체국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일반 직원이었다는 거죠. 명함에도 국장이라고 적어놨으면서 말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반 직원이라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나요? 굳이 국장이라고 속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